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국제금융론, 금융론입니다. 앞에 국제수지의 기초 개념들이 좀 나와 있는데, 국제수지의 기초 개념은 뭐 간단하게 보고, 뒤에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고, 이 모형에 여기서 제일 이 책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은 환율에 관한 자산시장 접근이에요. 체계적으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환율 이론들을 정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산시장 접근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책보다 잘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앞부분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첫 번째 국제수지 개념, 국제수지표는 밑줄.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거주자와 다른 나라의 거주자들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 밑줄. 체계적으로 분류한 표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뭐 1년이든 뭐 6개월이든 국제수지가 스톡 개념이 아니고 플로우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다. 유량. 어떤 기간에 관한 거다. 스톡은 특정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이고요. 외채, 통화량.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통화량, 그래야지 뭐 지난 한 달 동안 통화량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외채 규모나 통화량 이런 것은 특정 시점에서의 저량 개념이고, 그 다음에 플로우 변수는 일정 기간의 양을 합계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국제수지라든가 국민소득이라든가 수요 공급량이라든가 다 이런 것들은 기간에 관한 개념,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국제수지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 표를 잠깐만 확인해 볼까요? 6판, 5판은 뭐 어떤 5판에서 6판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국제수지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경상수지는 거기 상품 동그라미, 서비스 동그라미,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본금융계정은 자본수지와 금융계정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금융계정 아래에 직접, 간접, 파생, 기타, 준비자산 여기까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금융계정 아래 하부 항목으로. 그리고 전판에 그 준비자산 증감이라는 게 이제 금융계정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준비자산 증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준비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감소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뒤에 표를 하나 보면 되겠어요. 그런 건 뭐 읽어볼 필요 있을까요? 상품이 뭐고 서비스가 뭐고 읽을 필요가 전혀 없겠고요. 329페이지 가보면 329페이지 자본금융계정에 그 자본수지는 놔두고요. 금융계정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면 거기 5판의 준비자산 증감 항목이 6판에서는 그 준비자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밑줄. 금융계정의 세부 항목으로 포함된다. 그래서 매일 일어나는 대외 거래는 밑줄 외환 보유액의 변동을 가져올 것이고, 외환 보유 규모의 변동은 당연히 준비자산 항목에 표시가 됩니다. 준비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밑줄 그어놓읍시다. 금, SDR, 특별 인출권이죠. IMF 리저브 포지션, 그 다음에 외화자산, 뭐 달러, 엔화, 뭐 유로화,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거기다 밑줄, 준비자산 항목이 변하면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 외환 보유고와도 관계가 없고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중앙은행으로 들어가야 외환 보유고나 또 그 반대급부로 나오는 통화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외환 집중제를 쓰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외환 집중제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한국은행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뭐 기업도 갖고 있고 일부는 시중은행도 갖고 있고 뭐 이렇단 말이죠. 국제수지표 작성의 예를 보시면 국제수지표는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된다. 밑줄. 복식부기의 특징은 차변과 대변에 한 번씩 2번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은 물론 왼편이고 우변은 오른쪽은 대변입니다.
복식부기 국제수지표 작성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얘는 우리가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주간 시간에 전혀 없고요.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원칙의 첫 번째 밑줄 경상 계정에서 상품과 서비스 현대자동차가 수출을 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는 것은 항상 대변에 기록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건 대변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상품 서비스 수출은 대변에 기록합니다. 물론 수입은 돈이 나가는 거니까 차변에. 외국으로부터 요소소득의 수치 돈 들어오는 거죠. 대변. 지급은 차변이다. 둘째, 자본수지에서도 자본이 국내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죠. 대변. 자본의 해외 유출은 차변. 돈 빠져나가는 거니까. 셋째, 금융계정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을 수출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대변. 그 다음에 자산의 수입은 해외 자산을 사오면 당연히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차변에 기록합니다.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이 나와 있고 둘, 넷, 다섯 번째 줄에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상품의 수출이든 자산의 수출이든 밑줄 상품의 수출이든 자산의 수출이든 모두 외화를 유입시키므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화 유입이 대변에 기록되고요. 반대로 상품과 자산 수입은 돈이 빠져나가니까 차변에 기록한다. 즉 외화 유출 거래다. 이게는 거기까지 밑줄 그어놓읍시다. 복식 부기는 항상 어떤 거래든 두 번이 기록된다. 두 번. 얘가 뭐 나와 있는데 얘 하나만 좀 봐볼까요? 그 거래 첫 번째 상품 90만 달러를 현금으로 수출했다. 그런데 그 경상수지에 보면 당연히 수출했으니까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수출에 대변에 플러스 90이 돼 있네. 그리고 금융계정에 한번 또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기타 투자에 90의 밑줄. 차변에 한 번. 그래서 대변에 한 번, 차변에 한 번 이렇게 기록이 돼서 항상 대변과 차변의 합은 제로가 되는 대차 균형의 원리가 작동한다 이 말입니다. 대변의 총합과 차변의 총합은 항상 같아요. 뒤에 바로 우리가 나와 있는 중화, 비중화, 개입, 중화정책, 비중화정책 뭐 이런 얘기도 뒤에 나와 있는데 바로 거기서 대차대표를 봅니다. 넘기고 다 333페이지 국제수지 균형의 의미 나와 있네요. 뭐 다 읽어봤을 텐데 이런 건 다 읽어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몇 군데 체크해 드리면 거기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에 모든 대외 거래는 그 성격에 따라서 자율적 거래와 보정적 거래로 나눈다. 자율적 거래라는 것은 물가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래고 보정적, 말 그대로 보충적 거래입니다. 자율 거래를 보충하기 위한 거래. 그래서 상품을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그러면 상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이게 상품 거래잖아요. 그 이면에 뭐가 있어? 수출 금액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상품에 수출했다는 보정적 거래로서 자본 거래입니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고. 334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경상수지가 중요한 이유 밑줄. 여기다 별표합시다. 경상수지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대외 채권과 채무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단 경상수지 적자에다 밑줄.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 당연하죠. 그러면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데 수출 금액으로 수입을 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줄 더 내가보면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수입을 했음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로부터 외화를 차입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차입을 하지 못하면 수출액 이상을 수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상적자는 밑줄 그만큼 대외 채무를 증가시킨다. 경상적자국은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순채권국가, 채무국가, 순채무국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경상수 흑자에다 밑줄. 한 분은 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나 봐 지금.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웃음을 그쳐버렸어. 가만 놔둘걸. 죄송해요. 예. 그 마찬가지 이유로 경상수 흑자에서는 밑줄 대외 채권이 증가한다 밑줄.
흑자라는 것은 수출을 수입보다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하면 많이 벌어들이는 달러 중에 수입하고도 남는 게 있죠. 그 남는 걸 뭐 한다고? 적자국에 빌려준다. 그래서 밑줄 그세요. 흑자국의 대외 채권은 증가하고 적자국은 흑자국에서 차입한 돈으로 수출액 이상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경상수지 변화는 동그라미 그 국가의 순대외 자산을 변화시키는데 경상수지는 X-임포트고요. X-임포트 순대외 자산은 Net Foreign Asset 순외화 자산 이거의 변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경상수지 NX 경상수지 흑자 적자는 기본적으로 Net Foreign Asset 순외화 자산의 변동을 가져온다고. 이 순외화 자산의 변동은 외화 자산 항목에서 외화 부채 항목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요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 요거는 플러스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가 되면 요게 마이너스가 되고 순외화 자산의 감소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국에서는 밑줄 그세요. 순대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고 경상수지 적자국에서 순대외 자산의 감소를 가져온다. 요게 뒤에 다 그 수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뒤에 가서 자세히 볼 거예요. 336페이지 지금 흑자 경상수지가 왜 중요하냐 봤는데요. 그렇다면 경상수지 흑자는 항상 좋은 거냐 적자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 경상수지 적자는 밑줄 왜 나쁘냐면 왜 나빠요?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한다면 외화가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는 문제 밑줄. 그러면 정말로 필요할 때 외화 자산을 외화를 가지고 수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경제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경상수지 흑자는 밑줄. 충분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한다. 그러나 경상흑자가 지속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 창고에 쌓아둔 단순한 축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밑줄 소비재라든가 자본재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정말 필수품들을 사와서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창고에 쌓아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경상흑자에다가 밑줄 긋고 끌어내서 첫 번째는 환율이 절상됩니다. 환율이 절상되는 문제. 두 번째, 기본적으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면 이게 중앙은행으로 들어가고 반대급부로 자국통화가 빠져나올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두 가지가 보통 흑자에 뒤이어서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단락에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적자보다 흑자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 밑줄 흑자 상태에서는 현재 소비는 적지만 외화가 축적되기 때문에 미래 소비가 증가한다. 이런 점에서 경상수지 흑자는 밑줄 저축과 유사하다. 저축이 현재 소비는 별로 안 하는 거지만 미래 소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 저축은 아무 의미 없듯이 지속되는 흑자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단서를 하나 더 붙이고 있네.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나라다 밑줄. 일본의 저축률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죠. 그래서 흑자가 지속되는 것과 유사하다, 저축과 유사하다 아까 그런 말이 정확하게 맞아들은 케이스입니다. 일본의 소비 수준은 소득 수준보다 더 낮음을 의미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상수지 흑자는 일본 사람들의 후생 수준을 당연히 낮추겠죠. 왜냐하면 소비가 후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뭐 그 뒤에 좀 읽어보시면 되고 마지막 단락에 경상수지 적자도 흑자도 바람직하지 않다. 뭐가 바람직하다? 균형이 바람직하다. 경상수지 균형이 바람직하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국가들이 경상수지 개선, 흑자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에요. 그 흑자를 선호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케인즈의 소극 모형으로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흑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똑같이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적자보다는 흑자를 통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특히 요 경상수지 외환보유고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안정화 수단이기 때문에 많이 보유할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적자를 통해서 다 고갈돼 버리면 이게 이제 미래의 불확실성, 특히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단 말이죠. 337페이지 한국의 국제수지표가 나와 있는데 2014년 표로 지금 조금 업데이트가 됐네. 경상수지는 거기 항목이 각각 892 플러스죠. 흑자고. 자본금융계정은 마이너스 903 적자네요. 오차미 누락을 보니까 그 차이, 경상계정과 자본금융계정의 차이겠죠. 오차미 누락은. 이 세 개, 892 마이너스 903 플러스 11 이걸 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0이 됩니다. 오차미 누락은 그거에 부족한 부분들을 오차미 누락에 집어넣는 거니까 거기 준비자산이 마이너스 17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178억 달러 이거가 준비자산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감소했다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게 감소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증가라니까 증가. 준비자산 증가. 그 다음 338페이지 가보면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와 외환보유액의 변화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일단 나머지는 뭐 다 알 수 있는 얘기고 그 두 번째 단락의 외환보유액은 보통 아까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금, 포지션, 특별인출권, SDR, 외환, 뭐 달러, 유로화 뭐 이런 것들로 보유되고 있고 3% 정도는 유동성 자산으로 나머지는 밑줄 그세요. 수익성 자산이나 위탁 자산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외환 보유액은 수익성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95%를 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중 50% 이상이 정부기관이 발행한 요 정부채권이다 이 말이에요. 외환 보유액의 통화별 구성을 보면 60% 정도가 미 달러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80% 육박했던 이 외환 보유고가 미국 달러화가 이제 60%로 줄어드는데 이게 외화 다변화 정책의 일환이에요. 달러 편중 자산이 달러 가치가 계속 상당 기간 떨어졌기 때문에 가만 앉아서 자본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팔아치우고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나머지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위안화 있나요? 위안화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위안화는 신흥국 통화라서 법적으로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안화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주 소액이겠죠. 금도 아주 규모가 적습니다. 전체 외환 보유고에 비하면. 우리나라 2014년 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습니다.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시고. 국민소득과 국제수지. 여기서부터 이제 이론이 들어가는데요. 국민소득과 국제수지 혹은 국제수지와 국민소득 이게 케인즈 모형의 기초입니다. 케인즈 모형의 기초. 그 뒤에 343페이지 잠깐 넘겼다 다시 올 거예요. 국제수지와 통화부문. 국제수지와 통화부문. 이게 통화론자 모형의 기초입니다. 통화론자 모형의 기초. 그래서 통화론자와 케인즈 얘기를 좀 보고 나머지는 3번은 국제수지와 환율. 어떤 관계 있냐.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수지와 이자율. 그래서 이 각각의 중요한 변수들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장부터 가면 구체적으로 이제 모형이 나옵니다. 국민소득과 국제수지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 13.1 보세요. 13.1. X- 임포트 이게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고 CIG를 묶어서 이게 업섭션 혹은 흡수, 총지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밑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3.1에 두 줄 내려가 보시면 밑줄 보세요. 우리나라 소비나 투자나 정부 지출에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지출뿐만 아니라 외국 제품에 대한 지출도 포함되어 있다. CIG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외국 상품에 대한 소비 지출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총수요는 거기 총수요는 뭐예요? 국내 총수요입니다. 우리 재화에 대한 총수요를 의미하는데 그 총수요를 계산할 때 당연히 방금 CIG에 들어있는 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 이걸 빼야 되겠죠. 두 번째, 외국인이 우리나라 재화를 사간 거, 우리가 수출한 거 이걸 뭐 해야 돼? 더 해야 되지. 우리나라 재화에 대한 수요니까. 그래서 개방경제하에서 C 플러스 I 플러스 G X 마이너스 임포트는 Y가 GDP인데요. GDP. 개방경제는 이게 지출 측면에서는 CIG X 마이너스 임포트와 항상 같습니다. 지출 측면에서는 항상 같아.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수요 쪽에서 봤기 때문에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수요 쪽에서 봤다 총수요. 그래서 써나 우변에다가 우리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총수요. 이게 CIG X 마이너스 임포트예요. 그리고 그 중에 CIG는 그냥 총지출이에요. 총지출. 그 총지출에는 외국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 위식은 거기다 별표. 자국 재화에 대한 총 수요에 의해서 자국의 총 생산량이 결정됨을 뜻한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총 수요에 의해서 균형 국민 소득이 결정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급이 따라준다. 수요만 있으면 공급이 따라준다. 이게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 유효 수요 이론 혹은 케인즈 법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내 총지출은 아까 CIG를 국내 총지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재화든 외국 재화든 우리나라 사람이 지출한 총액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밑줄 지출한 총액을 의미하고 이거를 흡수, absorption 이렇게 말한다. 그 13.2 밑에 세 줄 더 내려가 보시면 폐쇄경제, 개방경제. 개방경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총지출은 자국 재화만이 아니라 외국 재화에 대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지출과 우리나라 재화에 대한 총수요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뭐 당연한 거죠. X 마이너스 임포트가 제로가 아닌 한 같지 않겠죠. 됐고요. 341페이지.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앞에서 봤던 거기 13.4에다가 밑줄을 하나 그어놓고 오세요. A를 좌변으로 보낸 것입니다. Y-A equal X 마이너스 임포트. 여기서 경상수지 불균형이 어떤 경제의 총생산량과 총지출의 차이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Y가 더 크면 뭐가 돼서? Y가 더 크면 총생산보다 뭐가 더 크면? 총생산하고 총지출의 차이가 경상수지인데요. 요 임포트 뭐 이렇게 해서 M으로 돼요. M으로 된 거. 이 경상수지인데 총생산이 총지출을 넘어서면, 다시 말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요 지출한 것을 넘어서면 경상수지는 흑자가 되고, 반대로 지출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생산된 것보다 더 지출을 많이 했다는 것은 외국에서 사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되고, 뭐 같으면 Y-A가 같으면 X- 임포트는 제로가 되고, 뭐 이렇게 경상수지 불균형이 한 나라 경제의 총생산량과 총지출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을 흡수 총지출 접근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케인즈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상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총지출 A를 줄여야 된다. 총지출을 억제하는 정책만이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 식을 조금 바꿔서 이제 정보 부문을 집어넣습니다. 정보 부문을 집어넣어서 13.6에 그 밑줄 그어놓으면 X- 임포트는 S-I 플러스 T-C. S-I는 뭐예요?
저축 가운데 투자하고 남은 것. 그래서 민간 순저축입니다. 써나요? 민간 순저축. T-G는 뭐예요? 정부의 세수 가운데 정부에 지출하고 남은 것. 정부의 순저축이야. 이게 경상수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이 식입니다. 경상수지는 민간의 순저축과 정부의 순저축의 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밑에 SN-IN, SN은 보통 SN 이렇게 하참자로 쓰지 않고 NS 이렇게 보통 쓰는데 내셔널 세이빙스, 대문자로 NS. 이게 국내 총재축, 국민 총저축 이 말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지금. S-I 플러스 T-G. 이게 X-임포트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민간 부분의 프라이빗 섹터의 저축이에요. 요거하고 요거는 뭐죠? S 가버먼털 섹터의 저축이잖아. 그래서 SP하고 SG를 더한 게 내셔널 세이빙스. 여기서 투자를 뺀 것이 요 NX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Y-A equal X 마이너스 임포트 이 식은 케인즈의 소규모 개방 경제 모형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식이고, 물론 어떤 뭐 거시의 김경수 박대은저 가면 요거를 가지고 케인즈의 소규모 개방 경제 모형 형태로 쓰고 있는데요. 요 저축과 투자의 관계는 고전학파의 대부자금 시장 이론에서 많이 쓰는 모형이고, 이건 고전학파의 모형에서 많이 쓰는 것이고, 요게 이제 케인즈의 소규모 개방 경제 모형에서 많이 쓰는 식입니다. 물론 똑같은 식이죠. 어디서 나온 거야 다? 개방 경제 국민소득 항등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밑에 341페이지 그 밑에 두 번째 단락 보면 거기 13.6 위 시계에 따르면 한 국가의 경상수지는 밑줄 저축과 투자와 재정수지. 재정수지는 T-G고요. 그 저축은 무슨 저축이었어요? 민간저축, 투자, 재정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인 총저축과 이게 NS입니다. 총투자의 차이가 경상수지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면 흑자고, 투자가 저축보다 많으면 적자가 되고, 뭐 이런 얘기예요. 거기 쌍둥이 적자가 나와 있는데, 쌍둥이 적자 1980년대 초반의 미국 경제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재정 적자와 경상 적자가 동시에 진행됐다. 그래서 80년 초반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외교원에서 많이 나오는 80년 초반의 미국 경제 상황, 1970년대 후반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플라자 협정, 루브르 협정 그 상황, 이런 것들을 많이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80년대 초반에 미국은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와 경상 적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나요? 재정 적자에서 경상 적자의 원인을 찾으면 이게 쌍둥이 적자죠. 그런데 쌍둥이 적자는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정 적자가 경상 적자의 원인이 된다는 것만 이 원인 측에서만 찾으면 안 되고, 경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결과 측면에서도 둘 다 보는 게, 하여튼 인과관계가 높으면 이게 쌍둥이 적자란 말이에요. 재정 적자와 경상 적자가 인과관계가 아주 높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 책의 취지는 마지막 보면 재정수지가 적자라고 반드시 경상수지 적자가 되는 건 아니다. 왜? 민간 부문도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할 얘기들이 많지만 SP-I 플러스 T-G 이걸 X-임포트 이게 좀 간단하게 NX 이렇게 이 경상수지인데요. 이 경상수지가 재정 적자 때문에 왔다라고 보면 쌍둥이 적자고, 경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재정수지 적자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도 쌍둥이 적자인데, 이게 1대1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은 얘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요. 저축과 투자도 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1대1의 재정적자라고 해서 바로 경상적자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경상적자의 원인을 재정적자에서 찾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뭘로? 리카도 대등정리 RET로 보통 설명을 한다 이거예요. 거기 부정론은. 요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다. 인과관계. 민간 순저축과 정부의 순저축, 경상수지와의 어느 하나와 다른 하나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쌍둥이 적자의 긍정론이고, 요 인과관계를 재정적자와 경상적자의 인과관계,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인과관계를 깨버리는 게 인과관계 부정론이고, 그 부정론이 가장 대표적인 게 RET고요. 하나는 펠드슈타인 홀요카의 실증 분석입니다. 요 두 가지로 이제 요 보통 이 관계를 깨버려. 리카도 대등정리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정부 지출이 일정한 상태에서 감세를 해주면, 감세. 여기 일정한 상태에서 감세를 해주면 재정수지 적자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감세를 했을 때 재정 적자가 나타나긴 하지만 감세는 반드시 공채 발행과 같이 가야 되고, 왜? 정부 지출이 일정하다는 게 리카도 대등정리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공채를 민간이 뭘로 인식하지 않아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서 공채의 자산성 부정. 두 번째는 이 공채를 뭘로? 미래 조세 부채로, future tax liability로, 미래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민간이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저축을 늘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저축 감소는 민간 저축 증가로 상쇄가 되고 경상수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리카도 대등정리를 기초로 요 인과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쌍둥이 적자의 부정론,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그 재정수지와 적자가 반드시 경상수지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라 이것이. 또 이 펠드슈타인 홀효과의 실증 분석, 이걸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이게 하나 이론은 나오기 때문에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 뒤에 342페이지 쌍둥이 적자는 일단 첫 번째 밑줄, 80년대 미국 전반기 미국에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서 밑줄, 경상 적자도 함께 증가하는 쌍둥이 적자 현상이 나타났다. 경상적자 해소 위해서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적자를 해소한다고 해서 경상적자가 반드시 해소되지는 않는다. 이제 뭐 특별한 근거를 이제 그 실증 자료의 일부를 좀 대고 있는데, 사실은 이론적으로 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걸 이론적으로 가지 않고 어느 한 방향으로 좀 써버리고 있어요 지금. 쌍둥이 적자의 긍정적인 견해, 케인즈 견해를, 전통적인 견해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새로운 그 새 고전학파의 견해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뭐 표에 대한 해석론이 좀 중간에 있고, 표를 보면 총저축과 총투자 이 차이의 값은 거의 경상수지와 같다. 밑줄. 그게 총저축과 총투자라는 얘기예요. 총저축은 NS입니다. 이론적으로 항상 같아야 하는 두 값에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자료의 지금 오차 때문이고, 그 다음에 밑줄. 경상수지 적자는 재정수지 적자만이 아니라 총투자와 민간 저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재정수지 균형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왜? 인과관계가 100% 인과관계 있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통계표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축투자, 재정수지, 경상수지 비고. 한국이죠, 한국. 한국. 그래서 이거를 한국의 통계표를 가지고 미국의 얘기를 하면 안 맞겠죠? 그래서 제한적이다 이런 주장도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그 거의 뭐 미국 자료를 원서를 베껴가지고 우리가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죠. 이런 자료들은. 343페이지에 그 국제수지와 통화부문, 통화론자 모형의 기초라 했습니다. 거기 그 13.7에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 H는요 통화성 부채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DC는 국내 여신, 국내 자산입니다. NF에는 네트 포린 어셋, 순외화 자산이고, 우리가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를 여러분 잘 알아둬야 되는데, 그
표를 좀 옆에다 그려놓으세요. 뭐 다 알겠지만 이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자산 항목이 foreign asset, 부채 항목은 foreign liability. 그래서 외화 표시 자산과 외화 표시 부채가 있습니다. domestic asset, domestic liability. 국내 자산과 국내 부채가 있어요. 그리고 요 통화성 부채인 요 high powered money, 이게 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쓰지 않고요. 요게 외화 부채 항목을 제거해 버리고 네트 형태로 이렇게 자산 항목에 씁니다. 두 번째는 여기 domestic asset, 국내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원화 표시 자산이야. 그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국공채입니다. 국공채. 그래서 국채와 공채, 국공채가 여기 DA에 해당하고 domestic asset에 해당하고, 이거를 DC라고도 쓰는데요. 왜? 국채는 누가 발행해?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공채는 서울시, 경기도가 발행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갖고 있으면 발행 주체가 아직이니까 이 한국은행이 갖고 있으면 이게 한국은행의 자산 항목이 되는데, 이 자산은 결국은 국공채를 샀다는 것은 돈을 빌려준 거라는 거예요. 국내 여신이라는 거죠. 여신. 대정부 여신, 대민간 상업은행 여신,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게 국내 여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DA와 DC는 같은 표현입니다. 또 요 DL, Domestic Liability, 국내 부채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부채가 있는데, 이게 통화안정채권, 통안채. 통화안정채권, 이것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통화안정채권, 통안채, 이게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해 통화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요 통화성 부채 H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항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통 이제 외화 부채를 지우면서 순 외화 자산 이런 형태로 쓰는데, 요 국내 자산은 요 통환채를 꼭 필요로 하는 경우는 쓰지만 보통은 이걸 쓰지 않고, 쓰지 않았으면 여기 순자산 형태로 또 써야 되는데 그것도 순자산 형태로 쓰지도 않고 그냥 DA라고 씁니다. DC라고 쓰거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통화안정증권, 통환채를 특별히 고려할 때는 여기다 통환채를 쓰면 되겠습니다. 국내 부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항목들이 어떤 항목들이 있냐면, 여기 NFA 항목하고 그 다음에 DCE 항목하고 이 통화성 부채인 H 항목, 이 세 개의 항목을 보통 일반적으로 씁니다. 근데 작년에 외교원의 그 대차대 대표는 작년에 기출의 대차 대표는 굉장히 자세한 항목들을 다 열거를 해놓고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을 분류하도록 이렇게 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13.8 바로 밑에 보면 거기에 그런데 모든 대외 거래는 외환 거래를 수반한다. 따라서 국제 수지 불균형은 외화 자산 항목을 변화시킬 거고, 거기다 밑줄 긋읍시다. 여기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인 종합수지 개념입니다. 여러분, 요 순외화자산을 변동시키는 것은 경상수지뿐만 아니라 자본수지도 해당한다고 이걸 알아두세요. 이 종합수지가 순외화자산을 변동시킨다. 보통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경상수지 파트단 말이죠. 그래서 경상수지만 순외화자산의 변동을 가져온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종합수지가 순외화자산의 변동을 가져온다,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걸 쭉 설명하고 있어요. 국제수지표의 준비자산 증감 항목이 중앙은행의 외화자산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거기 중앙은행의 외화자산 변화 저기에요. NFA. 국제수지표의 준비자산 증감. 국제수지표의 준비자산 증감은 뭘 반영하나요? 아까 봤어요?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을 다 반영합니다. 그래서 국제수지가 흑자면, 이게 종합수지가 흑자면 순외화자산이 뭐하고? 증가하고, 국제수지 적자면 순외화자산이 감소하고. 그래서 그 밑에 대차대표가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3.10 넘어가 보면 위식에서 보듯이 국제수지 흑자면 결국은 본원통화가 증가해서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고 국제수지 적자면 통화 공급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거기 표에다가 국제수지 종합수지가 흑자면 요 흑자면 순외화자산이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돼. 그러면 다른 항목들이 변화가 없다고 하면 반드시 본원통화의 플러스로 이렇게 이 흑자 플러스의 이 과정들을 네트 포리너스의 순외화자산 플러스 델타 DC 델타 H 뭐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 항목은 지금 DC 항목은 변화가 없으니까 순외화자산의 플러스는 반드시 요 본원통화의 플러스로 나타나고 이 본원통화의 변화는 통화공급방정식에 따르면 이 통화승수에다가 요 본원통화를 곱한 게 뭐기 때문에 통화량이기 때문에 요거가 증가한다면 반드시 뭐의 증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통화량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통화승수를 곱한 신용창조 과정을 거쳐서 엄청나게 팽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수지 흑자는 통화량의 증가로 국제수지 적자는 통화량의 감소로 이렇게 나타난다. 거기 불태화 정책이 나와 있는데 이처럼 국제수지 불균형은 통화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흑자가 밑줄 통화량 증가, 인플레이션 우려되는 경우에 국제수지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한 통화 공급량 변화를 국내 여신 조절을 통해서 여신 밑줄 국공채 조작을 통해서 여신 조절 밑줄 긋고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책을 불태화 정책이라고 부른다. 자, 불태화 정책의 불태화 수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거죠. 지금 불태화 수단은 뭐예요? 요 통화량 변동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얘를 없애버리려고 하면 이거의 플러스를 이거의 마이너스로 상쇄를 시키거나 이거의 플러스를 이거의 플러스로 상쇄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가 증가하면 요거는 지금 변화가 없게 만들려면 반드시 얘는 줄여야 되는데요. 중앙은행의 자산 항목을 줄인 거야. 그러면 국공채를 매입해 매각해 갖고 있는 것을 매각해야 되겠지. 그래야 자산 항목이 줍니다. 국공채 매각을 통해서 통화량을 환수하는 거예요. 국공채를 매각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서 통화량을 환수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그래서 이 불태화의 수단은 두 가지다. DC 항목 마이너스 혹은 요 DL 통한채 항목 플러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그 344페이지 밑에 국제수지의 화폐적 접근 머니터리 어프로치예요? 머니터리스트 어프로치예요? 머니터리 어프로치입니다. 화폐적 접근은 통화론자 접근이 아니에요. 통화론자 접근이 아니다. 머니터리스트 접근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케인즈의 시각에서도 화폐 부문을 포함한 ISLM 모형 이거 뭐예요? 화폐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니터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통화론자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화폐 부문을 고려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13.11 보면 왼쪽에 통화 공급이에요. 통화 공급은 아까 통화 승수에다가 뭘 곱한 거라고요? 본원 통화를 곱한 거야. 그래서 DC 플러스 NF에다 본원 통화 써놔. 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요 복식 부기 얘하고 얘 같으니까. 얘 합하고 얘 같으니까. 그래서 화폐에 대한 수요 공급이 같아야 균형이기 때문에 13.12 가보면 왼쪽 좌변은요 공급이고 오른쪽은 화폐 수요의 표시입니다. 머니 디맨드. 이걸 뭐 굳이 변화량 형태로 쓰고 그 NFA 동그라미하고 NFA를 순외화 자산의 변동은 언제 나타난다고? 국제수지 흑자 적자일 때 나타난다 했잖아요. BOP. 그래서 그걸 BOP로 바꿔서 BOP로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데 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김인준저에 있는 그 수식을 하나 써드리면 BOP, BP 같은 것입니다.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이 통화론자 혹은 화폐적 접근은 이렇게 보통 씁니다. PY-A equal 알파 요 KPY 마이너스 MS 이렇게. 요게 화폐 수요입니다. 화폐 공급이에요. 기본적으로 요 화폐 수요가 명목 국민 소득의 일정한 비율, 이게 마샬리안 K죠. 비율로 화폐 수요가 결정이 되고 화폐 공급은 외생이고, 이거 마샬의 현금 잔고 방정식입니다. 이 마샬의 현금 잔고 방정식, 이게 화폐 부문이 균형이면, 다시 말하면 화폐 부문이 수요 공급이 일치해버리면 이게 제로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제 수지도 균형이고요. 만약 화폐 부문에서 얘가 공급이 늘었어. 거기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공급이 늘었어. 그러면 자신의 수요보다 화폐 공급이 늘면 민간은 지출을 늘리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이 지출을. 이 지출의 증가는 아까 A에는 CI, G에는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요만 들어있다 그랬어요? 아니면 외국 제품에 대한 수요도 같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외국 제품에 대한 수요도 같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늡니다. 국제 수지가 적자가 된다. 화폐 시장에 뭐가 발생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적자가 발생하고요. 화폐 시장에 수요가 늘었어. 공급은 일정한데. 이거 일정하고요. 수요가 늘었어. 그러면 내가 시장에 지금 갖고 있는 화폐 보유 규모보다 더 많은 화폐를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내가 지출을 더 해야 돼, 지출을 적게 해야 돼. 화폐를 끌어안고 있어야 되니까 지출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지출을 줄여. 수입이 감소하면서요. 국제 수지는 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폐 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은 국제 수지의 뭐고요? 흑자고. 초과 공급은 국제 수지의 적자다라고, 이 화폐적 접근에서는 화폐 부문의 불균형이, 이 화폐 시장의 불균형이 뭘 가져온다? 지출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지출의 변화가 국제 수지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국제 수지의 불균형의 원인은 어디 있다? 화폐 부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자세하게 써놓고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13.14 바로 밑에 수식은 좀 달라도 거의 국제 수지에 대한 화폐적 접근법을 요약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국내 여신을 늘려서 밑줄. 국내 여신은 언제 느나요? 밑줄 긋고 끌어내면 국공채를 매입하면 늘어요? 국공채를 매각하면 늘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국내 여신은 중앙은행의 여신이라니까. 중앙은행의 자산이에요. 자산이 언제 늘어? 사들여야 자산이 늘지. 그래서 국공채 매입 써놔. 국공채 매입. 사오면 뭔가 주는 게 또 있어야 되지. 그냥 시장에서 국공채를 그냥 들고 와버려? 뭔가 줘야 되잖아요. 반대급부로 뭘 줘? 플러스 통화 공급이에요. 플러스 통화 공급이다. 그래서 국내 여신을 늘렸다는 것은 국공채 매입 정책이고, 통화 공급 증가, 확장 통화 공급이에요. 그래서 화폐 시장에 뭐가 발생해?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초과 공급 발생하면 국제 수지는 적자가 발생한다. 이 나와 있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뭐가 된다고? 노란색? 국제 수지는 적자가 된다. 이 지출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지출의 변화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모형보다 이 모형 자체의 수식에서는 그냥 알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두 번째, 어떤 이유에서건 사람들이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밑줄. 그래서 화폐 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국제 수지는 흑자가 된다. 왜 흑자가 된다고요?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즉 국제수지 흑자는 국내 화폐 시장의 초과 수요 때문이고, 국제수지 적자는 국내 화폐 시장의 초과 공급 때문이라는 설명이 화폐적 접근이다. 됐습니다. 국제수지 환율. 뭐야 이거? 한 장밖에 못했어?
이거는 아닌데. 거기 환율 변화는 밑줄 그으세요. 수출과 수입 변화를 통해서 국제 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환율이 올라가면 경상수지 개선이고 환율이 떨어지면 경상수지 약화된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단락이 좀 보세요. 환율이 올라가고 수출제 가격이 내려가고 수입제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건데요. 이 가격 탄력성이 작은 경우 밑줄. 환율 변화에 대해서 가격 탄력성이 작은 경우에는 수출량과 수입량 이 변화가 별로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작고, 두 번째 가격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수출량과 수입량의 변화가 많을 거기 때문에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크다. 이처럼 밑줄 그으세요. 환율 변화에 의한 경상수지 개선 정도가 수출제와 수입제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탄력성 접근 방법이다. 이 탄력성 접근 방법이든 앞에 총지출 접근 방법이든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마샬 러너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둘 다 마샬 러너 조건이 충족이 돼야 그런 설명이 가능해요. 만일 양국의 수입 수요 탄력성이 너무 작다면 밑줄. 마샬 러너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면 이 말이죠. 환율을 올리더라도 경상수지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게 탄력성 회의론이다. 여러분, 탄력성 회의론과 그 밑에 제이커브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탄력성 회의론은 장기든 단기든 항상 탄력성 조건이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제이커브는 단기에만 탄력성 조건이 충족이 안 돼요. 단기에만 마샬 러너 조건이 충족이 안 돼. 장기에는 충족됩니다. 이게 이제 제이커브와 탄력성 회의론과 다른 점이에요. 거기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원유와 같은 필수제는 수요 탄력성이 매우 작습니다. 필수제. 수입제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원유 수입량이 별로 변하지 않아. 따라서 수입제가 대부분이 원자재나 자본제라고 한다면 환율 변화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환율 변화해서 실제로 경상수지가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게 제2곡선 효과다. 그래서 환율 변화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건 쉽지 않다. 15장에 다루고 있다냅니다. 그 다음에 그 국제수지와 이자할 부분은 이제 여기 포트폴리오 접근 방법이라고 다음 줄 나와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접근 방법. 그래서 둘,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국내 이자가 올라가면 자본 들어오고 이자 떨어지면 자본 나가고 이런 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면 밑줄.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는다. 왜? 국내 이자율은 국채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또 내국인이 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요. 왜 줄어요? 국채 수익률이 높은데 뭐하러 외국 채권 사겠어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본 유입이 증가한다 이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외국에서 국내 채권을 사려고 많이 들어오고요. 국내 투자가들은 외국 채권을 사기 위해서 적게 나가니까 그냥 자본 유입이 증가하는 건가요? 순자본 유입 규모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자본은 들어오고 나가는 지금 동시에 과정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순자본 유입 규모가 증가하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국제수지는 개선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 개인 또는 금융기관의 거기 자산 선택 행위 밑줄. 자산 선택 행위. 포트폴리오 바구니 안에 국채를 많이 담을 거냐, 외국채를 많이 담을 거냐, 국내 원화, 외화를 많이 담을 거냐, 이게 포트폴리오 자산 선택의 과정이다. 이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뒤에 환율 결정 이론에서 깊숙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 책에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건 보충을 해야 되고 잘 나와 있는 것을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자산 접근 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단기, 장기 나누어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론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뭐 첫날인데 생각만큼 못 나갔네요. 내일은 내일은 혼자 나와야 되겠지. 모레 금요일 날은 좀 많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그 다음 시간부터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4, 15, 16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그래도 빠지나요? 농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